예, 안녕하십니까.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회하고 다음 10회 하면은 이제 요번 당신도 소봉이 될 수 있다 요 강의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번째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에 대해서 저희가 쭉 배웠고, 그 다음에 화폐로 표시된다 그럴까, 계산되는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랬을 때 이제 채권에 관한 거를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번으로 이제 주식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제 어떻게 매겨지는가를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그거 이어가지고 계속 이번 시간에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한 번만 보면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11년치 실적을 가지고 왔는데, 순이익이 2010년에 이제 이 조 단위입니다. 16조, 14조, 2015년에는 19조, 2017년에는 무려 42조, 이렇게 꾸준하게 진폭은 있지만 이렇게 주황색이죠. 순이익이 이렇게 쌓여서 배당을 주고도 자기 자본에 2010년에 이제 89조, 이게 이제 주주 가치죠. 주식 가치 89조에서부터 배당을 주고 난 다른 돈들이 이제 회사에 쭉 쌓여서, 이 돈들이 일부는 현금으로 있고 일부는 이제 투자가 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2020 회계년도에는 무려 89조짜리 주주가치 회사가 276조로 208.8%,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성장을 했고, 자본이익률은 평균 12% 정도 됐다. 그랬을 때 이제 장부상으로는 이렇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2020년에는 2만 원이 좀 안 됐어요. 한 15,000원, 16,000, 7,000원 왔다 갔다 했고, 2012년경에 한 2만 원 정도였고요. 11년 이때부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해서 한 5만 원, 4만 원 왔다 갔다 하던 게 작년 연말에 큰 폭으로 올라서 8만 원 정도 해서 시가총액으로는 거의 한 우선주까지 하면 한 500조 원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환산하면 지금 8만 원에서 시가총액이 500조 원이면, 예전에 그냥 2만 원 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한 120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다시 장부가치로 하면은 89조가 장부가치인데 이제 120조에 거래됐던 게, 지금 장부가치는 이제 300조가 좀 안 되죠. 276조인데 지금 무려 500조니까 저희 북밸류 대비, 그걸 제가 PBR이라고 그랬죠.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쇼 했을 때 2배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를 지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 상태라 그러면 이제 북밸류 보다 조금 많게 거래되는 수준이었는데, 프리미엄을 확 받아가지고, 이게 근데 주가가 오르는 게 이렇게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계단식이었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실적 따라가지고 주가가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대부분은 그런데, 이렇게 이 신한지주 같은 은행주는 이게 이제 26조 자본 총계에서 지금 46조까지, 삼성전자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72.6%의 자본 증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올랐는데도 주가는 또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또 언제 반영될지 모르죠. 근데 또 그러진 않겠지만, 신한지주가 이렇게 폭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렵긴 해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라는 게 이제 주가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실적을 따라가는데,
그 왜 단기적으로 이렇게 불일치하는 현상이 생길까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갖는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가 맥클로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일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까지 해본 거죠. 이렇게 돌아나가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성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이 변동이 심한 이유를 이 경제적 원인으로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은 뭐 채권저점을 확정은 아니지만 이런 뭐 삼성전자나 신한지주나 미국의 뭐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그래도 꾸준히 뭐 진폭은 좀 있지만 뭐 완전히 꽝으로 나오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큰 변동을 보이는 이유는 뭔가 경제적인 거 외에 다른 심리적인, 비합리적인, 비경제적인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격 간의 어떤 피드백, 아까 그 실험 같은 주가 상승에 대한 반응으로 사고 주가 하락에 대한 반응으로 판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이것만 가지고는 큰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산 가격 상승이 실제로 실물 경제 및 경제 전반에 영향을 또 미친다. 그래서 요거를 에커로프와 실러라는 사람이 야성적 충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말은 이제 유명한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썼던 얘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이 실적, 즉 수입, 소득에 따라서 변동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의 장기 변동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설명을 제가 한번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 120년간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1900년에 한 50 정도, 1800 몇십 년에 뭐 40 매수로 시작했다 그랬죠. 하여튼 50 정도에 시작해서 꾸준히, 그래서 이게 대공황 직전에 한 400인가 300 갔었죠. 29년에 그랬다 폭락했다가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렸는데 어쨌든 100에서 1000까지, 요 로그 그래프는 이제 배수의 그래프입니다. 요게 10배고 요게 10배고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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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3배죠. 그러니까 요 폭만큼 오르는데 1960년대 중반이 되면 이제 1000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옆으로 쭉 기다가 80년에서부터 기었다가 80년까지 기었다가 2000년 전까지 한 10배 올랐어요. 그 이후에 좀 쉬다가 이제 최근에 또 한 3배 정도 이렇게 오르는 현상을 보이죠. 이게 약간 계단식인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뭐 대표적인 게, 그림이 제가 미국만 따오는 그림이 조금 그림이 좋지 않아서 미국하고 캐나다가 그냥 같이 있는 그림으로 하나 따왔습니다. 1900년도부터 보면 미국의 그 GDP죠. 그 미국 GDP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1900년에 이게 뭐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조 달러예요. 지금은 이제 한 2조 달러, 21조 달러까지 돼 있는데 이 당시 뭐 한 1조 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배 이상 커졌죠. 미국의 GDP. 요 오른쪽은 이제 캐나다 건데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6년 동안 국민 소득이 성장한 거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도 오른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말씀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돈을 버니까 그 소득이 이제 국민 소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간 거죠. 또 조금 짧게 보면 1950년부터는 이제 4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까지 요거는 이제 미국의 그 GDP예요.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제 22조 달러 정도 되죠. 요 당시 한 10조 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런데 이걸 잘라 보면요, 여기서 보실 때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굉장히 10배씩 오르고, 보면요, 이걸 숫자로 그냥 잘라 보면 64년에서 81년의 17년간 미국에서 다우지수가 64년 말 12월 31일에 874였어요. 1981년 12월 30일 꼭 17년 뒤에 보면 875였어요. 딱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17년간이니까 오른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요 구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66년으로 표시했는데 뭐 그거나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러면 주가는 안 올랐지만 경제 상황이 나빴냐면 그렇지 않아요. 경제 성장률은 무려 366%나 돼서 이거 연율로 복리로 계산하면 연 9.5%나 돼요.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에요. 제가 지지난번인가 왜 강의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 평균 재임 기간 평균이 9.8인가 뭐 9.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뭐 64년에서 81년이면 뭐 박정희 대통령 63년에 대통령 돼서 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그때나 뭐 이때나 몇 년 차이 안 나죠. 이때 뭐 미국 성장률도 뭐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이거 무슨 뭐 미국의 기적 같은 정도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율로 계산해 보고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요 구간인데 이렇게 밑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런데 요때죠. 요때 미국 GDP도 엄청 성장했어요.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대기업들을 그 포춘이라는 미국 경제 잡지가 이제 500대 기업을 뽑는데 매출액도 무려 600%나 증가했죠. 포춘 500대 기업은 아마 저 금융기업들 이런 건 거의 없고 주로 이제 다른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들 위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엄청 늘었어요. 근데 주가는 제자리였다. 근데 그 다음 17년을 보면요, 다우지수가 875에서 9181까지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퍼센티지로 하면 뭐 10점 몇 배 되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 요 구간. 뒤에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요 구간이죠. 그래서 요 이제 81년 66년에서 81년 표시했는데 뭐 하여튼 뭐 여기 81년에서 2000년 어마어마하죠. 애뉴얼리 13.9%. 근데 이때는 경제도 성장했지만 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때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나왔어요. 이때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11배가 아니라 그 배당 나오는 것까지 또 만약에 주식에다 재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려 연 19.2%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요 시점에 81년 12월 말에 딱 100만 불을 다우지수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 하면 17년 뒤에 1972만 원, 무려 2천만 불을 찾는, 10억 투자했는데 200억 찾는, 뭐 종목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수형 펀드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한 수익률을 얻었으니 뭐 이때 미국이 난리가 났죠. 뭐 종목을 잘 선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저 박정희 대통령 국민소득 4배 올라가는 동안에 아까 미국처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때 다 부자 된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때 이제 실물 경제가 좋아서 이때는 그랬지만 이때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이때는 심지어 이제 다우존스가 대공황 최저점이 32년 7월인데 이때 40일에 사가지고 17년 후에 팔면 200이니까 이때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981년부터 99년까지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 최호황 시절이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회사 쪽에 쭉 다녔지만 7,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는 제가 미국서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가증권 시장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피터 린치 이런 사람이 더 유명했어요. 이 박스권장에서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 해가지고 뭐 월가에서 제일 유명했는데, 사실 워렌 버핏이 이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이 뭐 이 정도 수익률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낸 거예요. 이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수익.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뭐 이렇게 수익을 낸 정말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호황의 시절이었다. 그러면 요거하고 같은 17년인데 뭐가 틀렸길래 요 기간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좋았는데 이때보다 더 좋아요?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불구하고 이때는 주가가 완전 제자리였고, 요때는 뭐가 달라졌길래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10배, 지수로 10배 이상, 재투자까지 하면 연 20%, 20배 수익률이 났을까?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오늘 핵심이죠. 이게 이제 그래프는 이렇고요. 64년에서 81년은 이거예요. 국채 10년 금리가 4%에서 15%까지 올랐어요. 무려.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래요. 전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요 60년 초에 요 진한색, 진한 파란색, 미국 10년 10이어 일드 10년 국채 수익률 여기 4. 예, 80년 초까지 15%까지 갔죠.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나 올랐다. 그 다음에 64년에는 GDP 대비 기업 이익이 8%였는데 81년에는 5%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져가는 게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많이 가져가질 못했어요. 그거는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미국 기업 세후 순이익을 GDP로 나눈 거예요. 요거 1959년에서 이제 2018년까지 수치인데, 요 64년 때 보면 한 8% 정도 됐었죠. 전체 GDP에서 기업 세후 수익이니까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주주가 거기서 이제 배당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부에 쌓이면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러던 게 79년에는 5%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경제가 성장했는데 주주들은 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366%, 연 9.5%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 기업이익, 그러니까 주주 몫의 하락 추세로 인해서 주가는 안 올랐다는 거죠. 금리가 계속 올라보세요. 사람들이 주식 하겠어요? 전에 보던 것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미래를 진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매클로스키 실험처럼 좀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격감 피드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제 저금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금리가 멈추고 한 2, 3년간 지금 0.5% 금리가 한 4, 5%까지 쭉 올라가는 현상이 만약에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다. 2023년까지 만약에. 그러면 주식 할라 그러겠어요? 다들 예금 짧게 들어가지고 3개월 만기, 뭐 6개월 만기, 1년짜리 정기예금도 아마 잘 안 하려고 그럴걸요? 왜? 조금 있으면 이자 더 높게 주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같이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는 잘 투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2번도 있지만 사실은 뭐 1번이 제가 보기에는 뭐 7, 80%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81년부터 98년까지는 이게 정반대 현상이 벌어져요. 15%에서 5%까지 떨어져요. 여기 15%에서 5%까지. 물론 이제 GDP도 같이 내려가지만 떨어졌어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금리 내려가는데 채권에 또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쳐다보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뭐 어쨌거나 채권도요, 이 시점에서 사가지고요, 30년짜리 국채 있잖아요, 미국에는. 우리나라도 요즘은 있지만 예전에 없었죠. 국채 81년 11월에 연 14%에 발행한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했으면, 이것도 만약에 2표를 재투자했다 그러면은 국채 투자 수익률도 100만 불이 800만 불 됐으니까 뭐 주식만치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텐데, 채권 투자만 했어도. 근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에서는 사람들이 채권 이렇게 장기로 투자 안 하려고 그러죠. 자꾸 깨면 금리가 내려가 있고, 자꾸 깨면 금리가 내려가고, 자꾸 그런 현상이 한 2, 3년만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금리 상품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뭐 부동산을 쳐다보든지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본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요때는 또 기업 이익이 주주 몫이 아까 보여드렸죠. 5%에서 7.5%로 올라가요. 예. 그게 이거예요. 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요, 이 99년 뭐 무슨 위기죠? IT 버블 때하고 리먼 사태 요 색깔 있는 부분 빼고는 지금은 무려 GDP에서 세후 순이익이 GDP에서 차지하는 주주 몫이 약 10%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진행됐어요, 이때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여러 뭐 크게 보면 이제 임금이죠. 임금보다는 주주가 가져가는 게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주주들한테, 주가에.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경제 성장은 오히려 이때가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누가 얘기했냐, 이 얘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의 제 3대 부호이잖아요. 지금 원래 2대인가 그랬는데 두 번째였는데 이제 아마존 때문에 3위로 밀렸나요? 하여튼 워렌 버핏이 1위가 아마존 제프 베조스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고 뭐 3등인가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1999년 12월 말 IT 버블이 한참일 때 포춘지에다가 이런 기고를 했어요. 요 내용으로. 그 제목이 뭐냐면 미스터 버핏 온 더 스탁 마켓. 스탁 마켓, 주식 시장에 대한 버핏 씨의 견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 정도인데, 이거를 제가 이 당시에 읽었어요, 원어로. 근데 최근에 이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번역을 친절하게 잘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수고를 이제 덜었는데, 요게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씀드린 요 내용이 이 양반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냥 종목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가 아니죠.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지만 전체 거시 경제를 보는 눈도 역시 틀리구나라는 얘기를 이제 이때 나왔죠.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글도 엄청 잘 써요. 보면은 이런 분석 툴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당시에 이 글을 읽고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이 얘기 말고도 이제 좀 뭐 다른 얘기도 좀 있는데, IT 버블에 대한 이제 걱정하는 얘기 이런 것도 좀 있는데, 그건 이제 기회가 되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글을 이때 썼어요. 최호황기에 IT 버블 붕괴하기 직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투자자에게,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 두 가지 펀더멘틀에서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두 번째 17년 동안 다우가 875포인트에서 9181포인트로 10배 이상 상승한 것을 상당 부분, 모두는 아니더라도 설명해 준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자율하고 주주가 GDP에서 차지하는 몫이죠. 1, 2. 여기에는 물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시장 심리도 작용한다. 일단 불마켓, 강세장이 자리 잡고 어떤 시스템을 통해 투자를 하던 누구나 돈을 버는 수준에 이르자 사람들이 게임에 몰려든다. 금리나 기업 이익 때문이 아니라 주식을 하지 않으면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몰린 것이다.
사람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펀더멘털 요소 위에 잔치에서 소외될 수 없다는 심리를 중첩한다. 이런 게 이제 영끌인 거죠. 뭐 요즘 fear of missing out, FOMO라 그러죠. 나 잊혀질까봐 두려워. 뭐 이런 거죠. 이게 fear of missing out이 missing out. 그러니까 잔치에서 소외될 수 없다. 이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예.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들 투자자는 종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이게 좀 사람을 너무 비하한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종소리는 아침 9시 30분 뉴욕 증권시장의 개장을 알리는 종소리이다. 종소리가 들리면 음식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매일매일의 강화를 통해 사람들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이른다. 이게 영어로 읽어봐도 제가 오래됐는데 이 양반이 그 주주서한이 굉장히 명문으로 유명해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씨체가 일반인 수준이 아니에요. 작가 수준이에요.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해도 이제 이런 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냥 돈만 단순히 많이 번 사람이 아니다. 예. 뉴욕 증권시장 개장하는 종소리 거기 왜 울리잖아요. 종치잖아요. 종소리 들면 이제 파블로프 개 그거 실험 아시죠? 종소리만 울려도 이제 침 흘리는, 음식을 안 줘도 돈 벌어주는. 그래서 하여튼 이분도 이런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가속화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하고 원래는 이런 전체 시장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지만 그 글에서 그래도 본인이 너무 걱정돼서 이런 지난 17년간의 너무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나름 이렇게 예측을 좀 해요. 앞으로 그럼 17년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주식 수익률이 계속 좋으려면은 국공채 금리가 현재는 6%인데 만약에 3%까지 떨어지면 이 요소 한 가지만으로도 주식의 가치는 2배 가까이 커질 수 있다. 제가 이거 채권 수익률 계산할 때 설명드렸죠. 채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고 성장주면 만기가 실질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데 주식은 그 극단에 있는 거다. 특히 성장 주식은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DP 대비 기업 이익이 커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주주가 차지하는 몫이 지금처럼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GDP 대비 기업 이익이 8% 이상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이다. 이 사람 때 조심스러워요. 그 비율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는 경쟁이다. 경쟁은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 또 하나는 공공정책 요소이다. 만약 기업적이 계속해서 미국 경제라는 파일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한다면 다른 그룹, 노동자들이죠. 근로자들. 다른 그룹에서는 점점 더 작은 파이만 갖게 된다.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앞으로 17년에 그럼 예상 주식 투자 수익률은 이것도 썼어요.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할 수는 없고 GDP는 그래도 한 연 5% 성장한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요 안에 이제 2%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은 이제 3%인 거죠. 예. 그리고 금리는 지금하고 똑같고 기업 이익의 퍼센트도 지금처럼 한 8% 수준으로 갔다면 인플레이션 2% 포함해서 한 연 6% 정도가 적당하다. 6%도 사실 큰데 이 당시에는 워낙 17년간 연 20%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랬을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때 뭐 IT 버블의 난리도 아니었으니까. 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숫자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볼까요? 여기만. 미국의 GDP 성장은 그 주가가 침체됐던 64에서 81년까지 17년간은 무려 9.5.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366%. 다우 지수는 배당 빼면 0%. 그 다음 17년은 6.3. GDP도 엄청 성장했어요.
3124에서 8866이니까 주가는 무려 875에서 9181, 연 14.8%. 이건 배당 빼고예요. 예, 이렇게 성장했죠. 그럼 여기는요. 요게 이제 워렌 버핏의 예측치보다 4년 길지만 제가 계산을 했더니 GDP는 한 4%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까지 하면 좀 더 되겠죠. 실질 성장률이 4%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 예상보다 뭐 조금 더 성장했었죠. 149% 성장했고, 주가는 9,181에서 2021년 초에, 그러니까 2020년 말에 3,606, 3606, 지금 한 3만 2, 3천 되죠. 한 5%, 5.4, 6%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예측치가 거의 맞았네요. 보니까 워렌 버핏이 뭐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계산했는데 이제 워렌 버핏 예측치처럼 된 거죠. 그래서 뭐 이때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주가가 뭐 IT 버블도 있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여기죠. 주가 여기 안 나오나요? 여기 IT 버블, 여기 리만 사태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5.4% 연으로) 주가가 오른 거죠. 9,181에서 3만. 요거 통상으로 해서 그냥 요 구간 통상으로 47년에서 2021년까지 하면 GDP 성장은 6.3, 다우지수 성장은 7.2, 주가가 좀 더 좋죠. 여기다가 배당까지 하면은 한 1.5 정도 더하면 한 8.5에서 9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복리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 제가 지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주가가 경제 성장보다는 지난 70년간은 더 좋죠. 예, 어쨌거나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자율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대로 GDP에서 주주가 가져가는 게 커졌어요. 오히려 요게 이제 6.5 정도가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에버리지라고 요 사이트에서 계산해 놨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그 주주가 가져가는 몫이 커진 거죠. GDP에서 워렌 버핏이 걱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커진 거예요. 예,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죠. 이거는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80 이제 그 두 구간으로 나눠진 구간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어차피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면은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주가도 올라간다. 이거는 뭐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어떤 구간에서는 정체돼 있고 어떤 구간에서는 이제 폭등하는, 그러니까 채권처럼 고르지 못한 이 플랫하거나 아니면 폭등하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하나 제일 중요하다. 평가의 척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정치적인 성격까지 있는 거죠. GDP에서 주주가 가져가는 뭐 기업 세후 순이익의 상대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에는 그게 점점 떨어졌으니까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해도 내가 가져가는 몫이 물론 절대액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또 그 이후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세상이 보면 돌고 도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80년대 이후에 그러면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 두 분이 요 대처가 조금 빠르죠. 79년에 이제 태어난 건 아니고 수상한 시절이에요. 79년에 영국 수상이 돼서 90년까지 했고요.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81년에서 89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두 사람 다 동일한 이제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게 레이거노믹스라고 했고 대처리즘이라고 해서 이 자유주의예요. 자유무역 뭐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말씀드려봤죠. 시장 친화적 정책, 작은 정부, 세금 감면, 방위비 제외한 재정 지출 삭감 뭐 등등.
세금 감면, 복지 위한 공공지출 삭감, 노동개혁, 금융규제 완화, 국영기업 민영화, 뭐 영국에서 막 철도 같은 거 민영화하고 뭐 이렇고 과거에 해외 뉴스에 나왔던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막 파업하고, 예, 예, 노조 탄압을 많이 했죠, 상당히.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로 이제 돌아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때 시작한 기조가 사실은 최근까지 이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한 40년간. 예. 그러면 왜 이게 대두가 됐냐?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 뭐 신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 왜 이게 대두가 됐냐면 70년대가 정말 격변의 7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사건으로 제일 유명한 단어가 요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점점 침체하다, 깔아앉다라는 말을 스태그네이션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이제 플러스 돼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요 빨간색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에요. 1964년부터 1979년까지 보면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했는데 실업률이 올라가면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고 반대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이었는데 요 70년 특히 요 74, 5년 때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률도 같이 폭등하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예. 이거를 좀 더 보면 요때죠. 요 제일 진한 파란색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5%, 3%까지 폭락하는데 인플레, 요 하늘색 물가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물가가 무려 11%까지 폭등하는, 그 다음에 실업률도 같이 올라가는 이 반대 현상이 생긴 거예요. 요때 80년 2차 오일 쇼크 때는 또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때 나온 요 얘기가 이게 더블 딥이에요. 한번 상승하는 것 같으면 또 떨어진 거. 더블 딥이라는 단어는 요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거 경제학자들 특히 케인즈가 얘기했던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 얘기 뭐냐면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유효 수요 구제책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실업수당도 주고 일자리 창출도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면 그게 이제 임금도 주고 그러면 걔들이 물건 사고 하니까 그러면 또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정부는 개입해서 빠지고 그러면 또 경기가 좀 식을 거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경제를 전후에 한 20년, 30년, 25년간 이끌어 왔는데 1945년에서 한 1970년까지 케인지안 경제학자들 얘기가 여기서 이제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얘기예요. 전통적인 케인즈 경제학은 경제활동이 정체하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렇죠? 경제활동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 자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유효 수요도 감퇴함으로 물건을 살 수가 없으니까 물가는 하락한다고 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임금이 높아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요때 이제 케인즈가 요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때는 대공황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회복도 잘 안 되고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라. 그래서 실업수당도 주고 사업도 일으키고 이런 걸 자꾸 해가지고 돈을 줘라. 그래야 빨리 살아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당연하게 만들어 준 사람이 케인즈죠. 예전에 케인즈 없었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못했어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이룬 건데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70년대 들어와서 이런 전통적 경기 이론이 들어맞지 않는 이상 사태가 일어났다. 일본, 미국, 선진 강대국들이 긴축 정책을 채택하여 경기는 나빠지고 실업률도 높아졌지만 물가가 하락하기는커녕 물가 떨어져야 되는데 상승을 계속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은 1973년 말에 석유 파동 이후 더욱 뚜렷해져 1974년에는 OECD 가맹 주요 7개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평균 마이너스를 보이는 한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배로 늘어났다. 그래서 요 현상이 이제 일어나니까 케인지언이라고 그러죠. 케인즈 경제학자들, 또 케인즈 경제학을 믿었던 미국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할 말이 없는 거에 힘이 없어졌어요. 정부가 개입해도 이제 잘 안 된 거죠. 예. 그거는 레이건이 하고 나서요. 그거는 대처가 들어서고 나서. 이때는 좋았어요, 사실은. 노동자들은 굉장히 임금도 좋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건요. 그래서 이런 주요 선진국이 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불황과 물가고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뭐 명확한 설명은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 당시엔 이제 해고도 자유롭지 않고 그다음에 임금이라는 거는 하방 경직성이 있잖아요. 뭐 물가 내려가고 경기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소수를 자를 수는 있지만 내가 500명 기업 해보신 분들은 작게라도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저도 뭐 현장에서 경험해봤지만 야 우리 다 경기 안 좋으니까 다 같이 임금을 20%만 깎자.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사업을 폐쇄하거나 뭐 자르면 잘랐지 이게 잘 안 돼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있고 기업주들도 그 함부로 못 해요. 왜냐하면 어디 책에 보니까 그 임금이 왜 하방 경직성이 있냐에 대해서 또 분석한 사람이 있더만요. 보니까 그 전번에 그 야성적 충동 쓴 사람 그 자넷 옐런의 그 남편 에커로프라는 사람이 썼는데 아무리 내가 기업주래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깎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노동을 산다라는 거는 완성된 제품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시키면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간당 10,000원 주고 쓰던 애를 10,000원 주고 잘 쓰고 있었는데 야 우리 사정이 어려우니까 너 8,000원만 줄 테니까 같이 일하자라고 하면은 기업주는 얘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후행적인 거잖아요. 그 성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못하는 애를 몇 명 본보기로 자르면 잘랐지 임금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거는 그거는 정당성이 없다는 게 경제 원리만 갖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글을 제가 봤어요. 왜 임금이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나. 이게 사람 간의 관계라는 거죠. 그게 물건과 다른.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자유시장 경제 같으면 야 경제 안 좋으니까 잘리기 싫으면 임금 깎고 이게 돼야 되는데 돼요? 물건 깎듯이 노동 비용을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압박 인플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구 국가들이 이 당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유럽에서 이제 사회보장비, 복지 수요, 이전 지출이라 그러죠. 이전 소득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전 지출이고 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그걸 이제 이전 소득이라 그래요. 용어를 세금이 이렇게 이전됐다라고 그래서 이전 소득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찾아보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기업 생산성 향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수요만 늘리는 거다. 이것도 이제 케인지안 복지주의자들을 공격하는 포인트가 된 거죠. 정부 개입하지 마라. 이거 인플레만 일으킨다. 왜 기업이 생산성을 올리면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자꾸 돈을 주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안 되고 물가만 올리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내용이에요. 인플레이션 촉진형이다. 정부가 돈 쓰는 거는.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들이 그 당시 막 지배하면서 대기업 간에 이제 가격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잖아요. 뭐 이게 큰 기업들이 뭐 시장 추종하면서 가격을 설정하지 않죠. 예, 독과점이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산유국의 오일 쇼크 요것도 있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요. 이제 이건 경제적인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요건 이제 제 생각이에요. 70년대 정치 경제적 사건들이 큰 게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지만 기억해 봐도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닉슨 충격이라고, 닉슨 샤크라고 그러는데 우리 광복절 때 생겼을 텐데 저보다 어르신들은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71년 8월 15일 날 닉슨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엮여있던 금태안을 우리 정지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 이유는 무역 적자도 누적되고 월남전 전쟁 비용 수요로 달러 발행이 계속 늘어났는데 요 당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일찌감치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안 올린 거예요. 좀 인기 영합적 유지적인 정책을 폈다고도 해요. 그 다음에 73년 10월에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당시 2.9달러 1배럴당 2.9달러가 무려 요 3개월 만에 11.6달러로 이제 올리는. 이건 이제 이 반동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뭐 하여튼 이게 서로 이것도 돌고 돌았겠죠. 그다음에 73년 요때 월남전 종전선언이 있었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월남에 개입하지 않겠다. 사실 진 거죠. 그 다음에 또 79년 4월 거의 이 카터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잘 기억해요. 이때 막 이란 그 대사관에 미국 인질들 막 잡히고 이랬었죠. 미국 대사관 이란에 있던 이 사건이 컸어요. 이게 그때 또 미국 공수부대인가 뭐 특수부대가 가서 구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제대로 구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팔레비 쫓겨나고 뭐 호메인이 들어올 때. 근데 요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78년 12월에는 이제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모델이 이때 이제 실패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소련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76년인가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78년에 이제 이 양반이 등소평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79년 총가 요때 아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식으로 수교를 하죠. 대만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70년대 그 세계사적인 격변 현상이 있었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일련의 흐름이 정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미국이라는 2차 대전 이후에 초강대국이 이제 이런 약속, 돈하고 금하고 이렇게 묶어주겠다라는 약속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항복하고, 베트남전 가가지고도 뭐 제대로 전쟁도 잘 못해보고 질질 끌다가 패한 거죠. 패해가지고 쫓겨나고 미군 철수하고 뭐 또 뭐 석유값은 어마어마하게 이것도 미국이 많이 개입했지만 실패하고, 이란에서도 쫓겨나고, 미국은 미국대로 정부 신뢰가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저하가 많이 됐고, 또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끌어가던 경제잖아요. 국가 개입 경제잖아요. 국가 개입 경제도 한계를 보여가지고 이제 중국도 나 개혁 개방해가지고 이거 하겠다.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길을 걷겠다 제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니까 이 전체적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회의, 신뢰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케인즈 경제 정책도 안 먹히고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레이건, 대처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케인즈주의자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약화되고, 이때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하죠. 통화주의자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특히 채권자들이죠.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본가들은 인플레이션의 폐해. 왜냐하면 이자 받으면 뭐예요? 인플레이션 이렇게 높으면 뭐 저 자본 이득이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본의 몫은 점점 줄어들고, 주식 투자했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한 17년간 참은 거죠. 어떻게 보면 수익도 안 나는 자산 들고,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 축소와 중앙은행의 규칙적인 통화 정책을 주장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화주의의 대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완전 고용을 통한 정부 지출 중단을 주장했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가 자꾸 하지 마라. 그냥 중앙은행을 통한 돈 늘려주고 푸는 것만 규칙적으로 해라. 그러면 시장은 지가 알아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이런 용어까지 만들어내. 자연 실업률. 그때 케인즈아는 완전 고용으로 가는데 시장이 흡수 못하는 건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효 수요를 만들어야 되는데 프리드만은 그거 안 된다. 이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하기 싫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그러고, 이 개념이 지금도 있어서요. 미국에서 실업률 통계가 4%인가 뭐 그 이하로 내려가면요, 아니 그거는 자연 실업률이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을 안 해요. 정부도. 4%도 높은 실업률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요. 이 설명은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기엔 좀 또 딴 얘기인데, 어쨌든 이 정부가 이거 완전 고용하려고 하지 마라. 시장에 자연스럽게 실업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이제 대두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통화주의자인지라고는 지금 생각은 안 하는데, 폴 볼커라는 사람이 이제 FRB 의장이 되면서 79년부터 83년까지 기준금리를 이제 15%까지 올려버려요. 그래서 아까 뒤에로 봤죠? 이렇게 쭉 올라가. 이때 올려요. 그 그래프를 제가 안 넣었나요?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로 치솟은 후에 이제 물가가 상승률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비록 미국 경제는 불경기에 빠졌지만 볼커는 적어도 스태그플레이션의 한쪽인 인플레이션 측면은 멈췄다고 평가된다. 83년부터 경제 성장은 회복되기 시작했다. 볼커의 재임 기간 중 실업률이 5년에서 6년 사이 급증한 거는 볼커가 실업률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자리로 되돌리는 자유주의 정책을 신뢰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 양반이 등장해가지고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 금리를 엄청 올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인플레를 잡죠. 요게 인플레죠, 요게. 인플레이션, 하늘색. 이렇게 잡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치솟아요, 이렇게. 여기죠, 이렇게. 성장률은 올라가고, 실업률 치솟던 것도 이제 다시 내려가고, 시간이 걸리면서 이제 경제가 좀 안정화가 됐죠. 80년대.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요 얘기까지 나와요. 공급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당시 유행했어요. 저도 요때 이제 80년대 대학을 들어가서 경제학 배울 때 요거 배웠어요. 공급 경제학. 새로 나온 사조다 이래 갖고. 이 래퍼 곡선이라고, 래퍼라는 경제학자가 이제 이런 걸 그렸다 그러는데,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까지 유행했던 경제학 사조로 조세 감면을 통해 경제의 총 공급을 확충할 걸 주장했다. 공급 중시론자들의 핵심적인 정책 처방은 조세 감면이었다. 이들은 조세를 감면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 임금이 상승하죠. 세금 깎아주면 소득이 같은 소득이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늘어나서 저축도 늘어날 것이다. 법인세를 감면하면 기업들은 투자도 늘릴 것이다. 따라서 세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조세 수입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래퍼라는 학자가 이걸 그렸어요. 요쪽 횡축은 세율이고, 요 조세 수입은 종축인데, 여기 세율이 빵이면은 조세 수입도 없고, 세율이 100%면 아무도 일 안 하니까 또 조세 수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 적정 세율이 있다. 요거를 요렇게 종 모양으로 그리면은 조세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R 스타라는 적정, T 스타라는 적정 세율이 있다. 텍스, 이건 레버뉴죠. 근데 현재는 세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쪽으로 이동시켜라. 그러니까 세율을 깎아줘라. 그러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다. 경제가 활발해져 가지고, 지금 세금이 너무 높아서 일을 안 한다. 투자도 안 한다.
이게 이제 뭐 요즘 공급 측면을 중시하는 뭐 우리나라는 MB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공급 중시 경제학.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투자도 하고 일할 것이다. 이게 이제 공급 경제학이에요. 이게 80년대 초에 나온 건데 80년대 초에는 뭐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대한 뭐 논쟁이고 뭐가 없었다가 오히려 MB 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레이건이 감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80년 중반 때부터 예전에 법인세율이 미국이 50%가 넘었어요. 이 6.25 전쟁 때 잔뜩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한 50% 가까이 되던 거를 레이건이 쭉 깎아줘 가지고 이제 한 35%까지 내리고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때 또 35%에 있던 걸 21%까지 내렸죠. 요즘 바이든이 이제 28%까지 올린다 만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는 헷갈리시는데 여러 나라가 있어서 대체로 1980년 초에는 한 50에서 60 사이에 있었어요. 법인세율이 반 이상이었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40 이하로 다 떨어진 거죠. 아직도 40으로 제일 높은 나라가 안 보실 텐데 일본이 제일 높고요. 한국은 되게 낮아요. 지금 24% 정도 되죠. 예. 미국 더 낮죠. 이렇게 내려간 게 다 이런 거예요. 공급주의 경제학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예. 영어로 supply side economics인가 뭐 그래요. 예. 그래서 법인세 엄청 깎아줬어요. 그 다음에 개인 소득세예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자료가 있더라고요. 1차 대전 때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이에요. 이제 순차 적용을 하는데 제일 많이 버는 소득 구간에 대해서 무려 70% 이상 과세한 적도 있다가 요 2차 대전 때는 90% 간 적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 전쟁 비용 걷어야 되니까. 상상이 안 되시죠? 연봉 한 10억 돼서 5억에서 10억 구간은 예를 들면 90% 뜯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한 3, 4억 이상 벌면은 49% 내죠. 우리나라가 3, 4억 넘어가는 구간에. 근데 이때는 예를 들면 그때 과표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부자들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격으로 뭐 한 내 연봉이 10억이면 5억 넘어서 10억까지 가는 건 95% 내니까 4억 7,500 뜯어가는 거야. 난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2,500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금을 뜯어갔죠. 전쟁 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낮춰줬지만 60, 70년대에도 거의 70%에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했잖아요. 너무 높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나올만 하잖아요. 야, 너무 높다. 그럼 뭐냐면은 아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니까 GDP에서 가져갈 게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세율을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인세율이든 법인세율이죠. 특히 이거 기업세후 수익이니까. 그래서 기업세후 수익을 법인세 계속 낮춰줬더니 트럼프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주 몫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는 거죠 세율로. 또 자본이득세 이런 건 이제 주식 팔거나 뭐 부동산 팔거나 했을 때 근로소득이 아닌 자본이득세도 70년대 40%까지 내던 거를 레이건 때 엄청 깎아줬죠. 20%까지. 그 뒤에 조금 올렸다가 이제 다시 또 트럼프 때 엄청 깎아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올렸다가 바이든이 지금 좀 올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아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한쪽이 너무 계속 오랫동안 가져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정치적 이슈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미국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부채 증가율이 이 말대로 됐냐 하면, 적정세율로 내리면 조세 수입이 극대화됐냐 하면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레이건 때 재정 적자가 제일 많이 늘었어. 189%.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때, 이 왜 이렇게 늘었냐면 전비를 많이 썼어요. 군사 비용을. 레이건 땐 전쟁이 특별히 없었는데도 그때 뭐 스타워즈니 뭐니 해가지고 방위 계획한다 그래가지고 군비 투자를 엄청나게 했어요. 예, 막 그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서 그려봤더니 요게 이제 국가 부채 나누기 GDP예요. 요거는요. 요건 부채 증가율이고, 부시 레이건 때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한 미국도 지금 35% 수준에서 70%까지 늘었고, 그 뒤에 다시 아들 부시 때 또 한 60에서 80까지 늘어서 오바마 때 좀 있다가 이제 저 트럼프랑 지금 누구죠? 저 바이든 하면서 이제 저 금융공황 나고서 이제 100% 지금 넘게 온 거죠, 미국이. 사실은 그래서 이때 보면은 말로는 뭐 힘들었다 그러지만 국가 부채는 안 늘어났었어요. 저 아까 그 6, 70년대 경제 성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세금 많이 거쳤죠, 사실. 세율이 이렇게 높았는데 경제는 연 9%씩 성장하고 세금은 이렇게 높았으니 세금이 얼마나 많이 거쳤겠어요. 그러니까 이 레포 곡선은 실증이 안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거 조금 보시기 복잡한데 2004년에 법인세율하고 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이렇게 해서 해봤더니 법인세율이 낮아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높아지냐 하면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더라는 거죠. 한 30%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잔뜩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 미국, 프랑스, 뭐 이런 영국 이런 데들이 보면은 법인세율 한 30% 수준이면 세수는 GDP의 한 4% 좀 안 되는 수준에서 그냥 정체되더라. 특별히 늘지도 않고. 이거 이제 다 추적해서 그린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뭐 맨날 하는 일이 이런 거니까. 네 얘기 틀렸다. 이제 이 얘기고, 아까 실증적으로도 이렇고. 근데 어쨌든 이런 사조가 지금까지도 80년 이후에 경제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50년부터 2010한 이게 8년까지인가요? 예, 보면은 비농업 부분에 그 시간당 그 임금을 생산성하고 비교한 건데, 파란색이 임금이고 이게 생산성이에요. 빨간 줄이. 생산성은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데 70년까지는 임금이 생산성만큼 보상을 받았는데 요 오일 쇼크 때문에 그렇고 80년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갈라서요. 그래서 생산성은 엄청 상승했는데 임금 못 받아간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져갈 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 거죠. 여기서도 세금 깎아줬고 그 다음에 임금은 억제가 됐고 정부가 개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죠. 2008년 이후에 조금 임금이 생산성을 쫓아는 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80대 440까지 요때를 100으로 봤을 때, 50년을 100으로 봤을 때 뭐 무려 이게 얼마예요? 한 180 정도. 예, 어마어마한 차이가 지금 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임금 보상을 못 받고 있고 주주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 5년 전에 이 책이 나온 거죠. 21세기 자본이라는 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이제 이런 얘기를 쓴 거죠. 상위 10% 소득이 요 유럽, 요 얇은 색선은, 옅은 색선은 유럽이고 요 미국인데, 과거 한 1940년 요때까지는 상위 10% 소득이 이 대공황 때는 전체에서 한 45% 정도 미국 기준으로 볼게요 차지하다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아까 주식이 안 좋았던 때 경제는 많이 성장했는데 상위 10% 소득이 3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많이 못 가져간 거죠. 상대적으로 노동자가 많이 가져갔고 소위 이제 미국에서 이때 중산층들이 생겼다 그러는 거죠. 왜? 많이 가져가니까. 그랬다가 최근에 요때로 오히려 넘어서서 상위 10%가 유럽은 덜해요. 아직도 35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미국은 지금 한 50% 가까이를 상위 1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우리가 10명 있는데 우리가 총 버는 게 10억이다. 그럼 나 5억 가져가고 나머지는 1억씩만 가져간다. 뭐 평균으로 잡으면 뭐 이제 그런 거죠. 좀 불평등이 엄청 심해진 거죠. 유럽은 그래도 덜해요. 미국 심하죠. 또 소득 외 부도 그래요.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부가 1910년에는 90%까지 갔던 게 1970년에는 60까지 떨어졌다가 유럽의 경우 미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미국의 경우 1910년에 80%까지 갔던 게 1970년에는 한 6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70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총 10억인데 10명 있으면 한 사람이 7, 8억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9명은 2, 3억 밖에 없는 또 부의 불평등도 또 어마어마하게 심화됐죠. 그것도 유럽은 좀 덜하고 미국이 이제 심한 거죠. 그거를 이제 소득 비율로 나누면 미국은 현재 1년치 소득을 가지고 전체 부를 4번, 그러니까 4년치 소득에 해당돼요. 전체 부가. 그러니까 제가 그 가계 투자하면 그 PER 계산한다 그랬죠. 주가 수익 비율. 1년 수익으로 그 몇 년 동안에 회수할 수 있냐 원금을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유럽이 오히려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연봉 1억 벌면 4억 원어치 부를 이제 사야 되는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낮아졌다가 지금 이제 올라갔고, 요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뭐 숭실대 교수 한 분이 계산했더니 최근 아니네, 좀 오래됐네. 2012년 말에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젊은이들이 절망하는 거죠. GDP 총 자산 가치 나누기 소득 GDP. 그러니까 내가 집으로 설명하면 쉽죠. 집값이 5억이고 연봉이 1억이면 5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으면 5년 만에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15배죠. 근데 집값이 5억인데 내 소득이 5천만 원이면 10년 모아야 되잖아요. 그 비율이에요. 이거 이제 집뿐만 아니라 주식, 땅 뭐 이런 거 다 한 거죠. 국가의 전체 부가 한국은 2012년에 계산했더니 제일 높아요. 7.72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죠. 캐나다 이런 데 이제 땅이 넓어서 그런 것 같고, 프랑스, 일본 이런 데보다도 이게 이제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조금 뭐 하여튼 이렇게 이 여러 나라, 에따쥐니가 이제 미국인데 뭐 보실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1970년에는 2년에서 한 3년치 정도면은 재산을 살 수 있었는데 2010년에 피게티가 계산해 보니까 제일 싼 나라가 4년치, 제일 비싼 나라는 한 7년치까지 사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심해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자율 내려가고 주주 몫이 올라갔으니까 버핏이 얘기한 대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땅값도 올라가고. 요즘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일본이에요. 일본이 90년대 부동산 버블 있었잖아요. 주가하고 니케이가 4만 가고, 이 90년에 일본이 700%까지 갔었어요. 이 7배 간 거죠. 국민 소득으로 전체 부를 나눈 숫자. 이 버블 터진 거죠, 이때. 그리고 요게 뭐 이탈리아고 뭐 한데 어쨌든 지금도 상당히 위험 수준에 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요건 넘어가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요 미국 경우에 상위 10% 가구, 상위 10% 가구와 나머지 90%의 소득 점유율, 아까 그 그래프를 자세히 한 건데 89년에는 이제 55 정도였다가 지금은 60이 좀 넘고 나머지 90%가 이제 35% 가져가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6억 5천 가져가고 나머지 90%가 9명이 3억 5천 가져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엄청 심화됐다. 그래서 이걸 누가 그림으로 그렸어요. 이건 소득이고 아까 거 1%하고 그린 거예요. 1%가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대요. 미국은 소득이. 그 다음에 땅 그 자산 가치로 치면은 미국 지도로 나누면 1%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9%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30%가 요 밑에 남부, 20%는 뭐 나머지 최하위 40%는 겨우 여기 빨간 점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 저 면적 단위로 봤을 때 이제 땅값은 아니고 면적 단위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저 뉴욕 월가를 점령하라 뭐 이런 시위도 하고 그랬던 거죠. 이 지도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 너무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제가 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심해졌어요. 이렇게 10%가 예전에 35%였는데 96년에 2016년에 43%까지 올랐고 상위 1%도 7.8에서 12.2까지 올라갔고, 요게 최근 자료인데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2019년 자료 보면은 제일 자산이 없는 20%, 1분위, 5분위 있는데 이제 이게 하위 20%, 이게 상위 20%예요. 3,252만 원 가지고 있어요. 재산이 우리나라 평균. 그리고 상위 20%에 드는 가구는 12억 7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로 이제 주식보다는 집값 차이인데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해진 거죠. 서울 시내 뭐 평균 집값이 지금 중간 집값이 10억이 넘어갔으니까 이게 한 40배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전후에 특히 이제 한국 전쟁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요 80년 요 시점까지는 케인지안이 주도하던 세상이었어요. 이 사조나 이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물가 상승을 좀 유발했고 정부가 개입했고, 이때 이제 큰 정부 시대였던 거죠. 정부가 개입했던 시대. 이때 케인지안이 주도하는 세상.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계에 봉착한 거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걸 또 계속했으면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상대방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쓰는데도 뭐 성장도 안 올라가고 물가만 올라가고 실업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 정부 너 있을 필요가 없잖아. 너 개입하지 마. 괜히 전쟁에서 깨지기는 하고 창피하게 말이야. 저 월남전 같은 데 가서 깨지지, 뭐 이란 가서 깨지지, 뭐 이 굉장히 미국 정부가 망신을 많이 당했다 그 당시에. 뭐 심지어 닉슨은 또 그 뭐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또 거짓말하다 쫓겨나고, 그 약간 정치적 신뢰 위기도 컸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경제적인 거 말고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당시에 뭐 달러는 뭐 그냥 앞으로 그 당시에만 해도 지금하고 또 틀려가지고 금으로 안 바꿔주고 종이화폐만 찍을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또 쇼크에 빠지고. 우리 예전에 저 60년대 제가 태어났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어릴 때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대단했죠. 정말 풍요의 나라, 뭐 엄청난 군사 강국에 뭐 항공모함 이런 것만 봐도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뭐 이랬던 나라가 제가 보기에 월남전 가서 깨진 게 제일 창피당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월남 가서 깨질 수가 있지? 뭐 2차 대전에서 뭐 독일이랑 뭐 일본이랑 다 이겼던 나라가 이제 이런 그 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자유주의가 새롭게 등장했다. 그래서 물가 하락을 유발하는 경제 성장 경로고, 이 작은 정부를 주창했고, 이렇게 이제 장기 추세가 이제
저 성장률이 내려가니까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아까와 같이 계속 오르는 이제 그런 시대를 저희가 근 한 40년 가까이 저의 청년 시절을 여기 다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근로자가 좋았던 시대는 이때죠. 그죠? 경제 성장은 막 9%씩 되는데 생산성 향상시킨 것만큼 임금은 다 받고 중산층도 형성되고 마이카에 마이홈에 뭐 교회에서 미국 애들 같은 막 주택 줘서 출퇴근하고 그런 게 뭐 근로자들의 로망이었잖아요. 미국 사람들. 예. 또 그 당시 또 그런 거에 힘입어 가지고 한국이나 뭐 아시아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이 2차적으로 이제 또 경제 성장을 또 할 수 있었고 미국에서 그 수입을 해주고 괜찮은 가격에 공산권하고 대치되고 이러니까 또 특히 좀 정치적인 배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이때 수혜를 엄청 본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어쨌거나 근로자는 안 좋아요. 생산성 오른 것만큼 임금을 못 받아.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는 그걸 이제 저는 좀 가속화시킨 것뿐이지 차별화를 기조는 정치적이라고 봐요 저는요. 예. 예. 글쎄요. 하여튼 그 제가 지금 대답 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뭐 시대 사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조금 뭐 비약을 하자면은 이런 시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왜 임진왜란 맞아 가지고 광해군 때까지는 그 이제 선조 때까지 이거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그 명종 때부터 해가지고 성종, 명종, 뭐 선조 뭐 이때까지 해가지고 그 조광조 때 다 잘렸던 살인들이 다시 대거 등장해가지고 이제 정치적 실세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터진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그래도 양반들이 좀 기계가 살아있어갖고 의병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랑 같이 이제 의병 투쟁을 했던 사람 중에 그 정인홍이란 사람이 사림의 거두였어요. 그 북인이라고 그러죠. 북인 남인으로 이제 동인이 갈라지는데 그 정권 실세였어요. 그때 이제 광해군의 정치는 사실은 정인홍이 주도를 했거든요. 주로. 근데 너무 편협하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역적으로 또 몰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래가지고 저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 다시 서인들이 정권을 잡잖아요. 그러면 서인들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또 인조 뭐 이렇게 뭐 효종 이어질 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사림의 거두가 누구예요? 송시열이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요 쓰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 때까지는 정인홍의 시대고 요 때부터 송시열의 시대. 그러니까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어떤 사상가가 어떤 그 지배하는 사조, 뭐 크게 보면 철학, 시대 철학 같은 게 시대 정신 같은 게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게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면 그게 흐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 2차 대전, 1, 2차 대전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이 한 70년, 80년까지는 정말 케인지안 시대라고 하죠. 예. 전후에 뭐 가장 좋았던 시절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성장률과 실제 이제 또 민주주의가 그래서 가능했다. 중산층이 생겨서. 근데 또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꽝인 시대죠. 자기는 열심히 투자했는데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 시대죠. 이때가 좋은 시대죠. 보상을 엄청 받은 시대죠 이때. 그럼 또 이게 계속 될 거냐? 이것도 한계에 지금 봉착했잖아요. 엄청 저성장에
양극화라 그러잖아요. 차이만 계속 나요. 이게 계속 갈 거냐? 그럼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은 경제 상황도 보셔야 되지만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대 사조가 앞으로 바뀔 거냐? 예, 근데 예측하기는 어렵죠. 근데 어쨌든 변화의 바람은 조금 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건 이제 변화가 그럼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건데,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최근에 나온 그 찰스 굿하트라는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자가 인구 통계학적을 쓴 건데, 요게 1970년에 요 위에 미국 US 보시면 이 어린 0에서 14세 인구예요. 그 다음에 요 얇은 색은 이제 은퇴자 인구인데, 어린 인구가 거의 30% 가까이 되고 은퇴 인구는 20%가 안 돼요. 근데 이게 1919년이 되면은 은퇴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어린 인구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예. 중국이 이제 대표적이에요. 보면 1970년에 유년 인구 0에서 14세는 무려 40%. 그러다가 1919년에 유년 인구는 20% 이하로 줄어들죠. 왜? 한 자녀만 낳았으니까. 근데 은퇴 인구는 1970년에 요만큼이었다가 4%밖에 안 되다가 2019년에는 지금 10%를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중국이 특히 심하고 대부분 이렇게 노령화되고 있다. 1970년만 해도 굉장히 젊었는데, 그 다음에 요거 산업 생산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러죠. 중국 같은 경우에 요 경제활동 인구가 한 4억이 좀 넘었어요. 1960년에. 그랬다 최근에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2010년 기준으로 10억까지 늘어났어요. 중국만 보시면. 그 다음에 지금 2010년부터는 10억에서 오히려 이제 줄고 있죠.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뭐 지금도 엄청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중국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요. 동구권 비슷하고, 그 다음에 디벨로프드니까 이건 선진국이죠. 선진국도 이렇게 노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특히 중국은 인구 이동이 지금 엄청 인구 변화가 심한데, 이 워킹 에이지,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년에 이 정도 67%에서 2010년에 75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70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00년에 중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그 미국의 35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5분의 1로 쫓아온 거예요. 미국인들 임금의 20%까지 쫓아온 거죠. 이 20년 전에는 18년 전에는 미국인들 임금의 뭐 한 4%, 3%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100불 받을 때 애들 3불 받다가 지금도 뭐 100불이라 그러면 이제 20불까지 받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중국도 지금 임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가 결국은 중국의 참여가 받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받쳐줬다. 지금도 그렇죠.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아시겠지만, 저도 한 70년까지,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79년에 제가 중학교 졸업했는데 공산품이 굉장히 비쌌어요, 사실. 저는 만약에 그런 걸 그래서 저 상과대학을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한켠에.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현대차에서 그 포니 승용차 나왔을 때 집값보다 비쌌잖아요, 웬만한. 예. 비쌌어요. 아니에요. 예, 집이 더 쌌어요. 예, 75년 6년에 나왔을 때 아니 6, 700만 원 했어요, 포니가. 차값이. 예. 집값 한 500만 원 좀 샀어요, 변두리에. 맞죠? 예. 좀 좋은 집이 한 1000만 원 하고.
토니가 처음에 한 6, 700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니에요. 몇십만 원 한 적 없어요. 차값은 지금도 2, 3천만 원이잖아요. 소득은 지금 몇만 불이 됐는데, 예, 몇 천만 원이 됐는데 1인당.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경제 무대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계속 임금 올려주면 일어나지. 그 선진국의 비싼 근로자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미국은 마스크 만드는 공장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 비싼 임금에. 그래서 이제 뭐 2차 산업화 한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이제 유럽하고 일본을 먼저 공업화 산업화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뭐 저 홍콩 뭐 아시아 쪽 그다음에 유럽 일부 나머지 변두리 지역 이런 데를 공업화해서 또 성공시켰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공급을 대기에는 불충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돈을 더 투입해도 공급을 못 끌어낸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사실 거기 있던 근로자는 좋았지. 월급 많이 받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경제활동 인구가 이거 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여기 60년에 1960년에 4억 좀 안 되던 게 10억 가까이 됐으니까 단일 국가에서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가 물론 이 중에 이제 중국 10억 인구 중에 한 3, 4억은 농촌에 있겠지만 어쨌거나 도시화 돼가지고 이 전에는 중국 인구 중에 대부분이 다 농촌에 있었을 것이고 이게 다 도시로 밀려 들어와가지고 그 공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주기 시작했으니 물건값이 안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공산품이 얼마나 싸졌어요. 우리 어릴 때 연필 하나도 뭐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지만 몽당 연필 뭐 볼펜에다 껴가지고 끝까지 다 쓰고 그랬는데 요즘 뭐 연필이 어디 갔는지 찾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리면 또 사고 해서 어디 사무실 가면 책상에 무슨 펜이 이만큼씩 꽂혀 있는데 불과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 그러니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중국을 되게 싫어하는데 정치적으로나 뭐 국민 감정적으로 저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굉장히 잘 살게 됐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건요. 앞으로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 굿하트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아직 읽진 않았고 요약해서 이제 외국계 신문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것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 찰스 굿하트라는 사람 주장이 이제 중국도 더 이상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 임금의 20%까지 쫓아왔다 이거예요. 미국 임금이 중국 임금의 이제 5배. 그러니까 그냥 1인당 GDP로 간단히 계산하면 미국이 6만 불 좀 넘으니까 중국이 지금 1만 불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쫓아온 거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중국도 임금이 이제 비싸지고 점점 늙어지고 그러면은 인구 구조적으로 싼 젊은 인구를 계속 낼 수 없으니 임금은 올라갈 거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생산 시설도 주로 수출을 했는데 싸게 자국에서도 이제 많이 소비를 할 거고 그러면 과거와 같이 지난 40년과 같이 값싼 공산품이 계속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물가는 이렇게 낮고 이렇게 해준 그 자본의 황금 시절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골자인데 최근에 번역본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피게티 책을 아직 좀 덜 읽은 관계로 너무 두꺼워서 그거 좀 보다가 이 책을 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는 있죠. 미국 행정부가 지금 보면 미국이 이렇게
통화 정책 말씀, 중앙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푸는 정책만 했지 바이든 행정부 이전에는 국민 지갑에 직접 돈을 꽂아주는 일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또 자기가 사업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인프라 이런 거 투자한다고 하고 세금 올리고 이런 거 안 했죠. 어제 뉴스 나왔는데 뭐 이렇게 쓴다고 하더니 1조 달러인가? 요중에 2조 달러로 뭐 얘기하더니 어제 1조 몇천억 달러로 축소돼 가지고 이제 뭐 의회를 통과했다든가 뭐 하게 됐다고 공화당하고 타협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규모는 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통화 정책 말고 돈을 빌려주기만 하는 통화 정책이 아니라 직접 사업에 나서고 또 이렇게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정책, 이거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인가. 다시 세상은 돌고 돌잖아요. 아까 버펫이 그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 계속 갈 수는 없다. 그 사람은 이제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빨리 얘기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사회라는 게 같이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원사이디드한 게임을 하면 상대방이 게임을 안 하려고 그러죠. 심지어 뭐 우리 애완 그 반려견 동물들도 그렇다고 그러대요. 불공정한 게임을 하면 개들이 참여를 안 한대요. 한 놈한테만 유리하게 해주면. 개도 그런다 그래요. 자기가 이뻐하는 애만 편애하면 개들이 화낸대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로자 측에만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가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주주들 몫만 커지는 사회도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이고, 뭔가 이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또 반대로 그럼 바뀔 것인가 라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이런 글을 하나 또 써줬으면 되게 좋겠다. 제가 쓸 능력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지난 또 20년간의 수익률을 보다는 조금 낮게 잡는 것이 맞지 않냐. 지난 20년간 이제 6%였고 주식 수익률이, 미국 같으면 배당 수익률까지 합치면 한 뭐 8%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도 약간 원사이디드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주주 몫이 10%씩 되고 이자율도 낮고 이랬잖아요. 근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그게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 그래서 그럼 과연 뭐 미국의 5, 60년대, 70년대 이런 케인지안 시대로 완전히 돌아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기도 제가 보기엔 어려워요. 그때는 결정적으로 공산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금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쪽 자유주의자들도 좀 조심을 한 거예요. 혹시 공산화 될까봐. 저쪽 편으로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좀 자제를 했는데, 이제 80년 즈음해 가지고 이제 상황이 달라진 거죠. 이게 공산권도 이렇게 망가지는 거 보이고, 그러다가 소련 얼마 못 버티고 8, 9년인가 91년에 다 무너졌잖아요. 요거로부터 중국이 개혁 개방한 거로부터 한 10년 못 갔잖아요. 그때는 이미 다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저거 망가지는 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서 부를 좀 늘려서 소봉에 가까워질 것이냐를 이제 10번째 마지막 회차로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